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달장애 자녀가 보이는 어려운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경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전문가 소통과 지원연구소의 정유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의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는 정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유진 선생님과 함께 고민해볼 주제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네, 발달장애 자녀들이 보이는 어려운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처를 긍정적 행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긍정적 행동 지원은 발달장애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행동 지원은 발달장애인이 어려운 행동을 보일 때 이를 지도하는 방안인데요. 먼저 어려운 행동이란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의 자해나 타해를 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동,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특정 행동으로 인해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상황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어려운 행동이 그러면 문제 행동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문제 행동, 도전적 행동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어려운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곧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의미하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심적으로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어려운 행동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양한 전략과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전통적으로는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주로 행동이 벌어진 이후에 어떤 보상이나 벌칙을 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긍정적 행동 지원은 후속보다는 선제적이고 예방에 초점을 둔 접근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이 문제가 나타난 이후에 그 중재에 초점을 뒀다면 긍정적 행동 지원은 문제 이전에 예방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어려운 행동을 그저 문제시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하지 말고 행동의 기능을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형태는 공격이나 자해, 기물 파손이나 비위생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은 행동의 기능을 살펴보면 요구하기, 회피하기, 관심 얻기, 자극 추구 행동이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관심 얻기는 누군가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소음을 내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네,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질러서 선생님이 눈길을 주면 멈추는 거죠. 추가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요구하기는 과자를 달라는 의미로 울음을 터뜨리고 원하는 걸 얻으면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회피하기는 무언가 시켰을 때 책상에 머리를 박으면서 피하는 경우고, 자극 추구는 심심할 때 몸을 계속 흔들거나 장난감을 계속 두드려서 소리를 내거나 하는 거죠. 그럼 이런 행동이 나타날 때 행동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무언가가 싫어서 어려운 행동이 나타난다면 바람직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전달하는 요령을 익혀야 하고, 무언가가 필요해서 어려운 행동이 나타난다면 바람직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함을 전달하는 요령을 익혀야 합니다. 관심을 얻기 위해서 어려운 행동이 나타난다면 바람직한 표현을 통해서 관심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요령을 익혀야 하고요. 주변 상황과 별개로 특정한 자극을 추구할 요량으로 행동이 나타난다면 어떤 종류 자극에 대해서 민감함이나 둔감함을 겪고 있는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행동 지원에서는 행동에 대한 후속 조치에 앞서서 예방을 강조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죠. 어려운 행동이 일어날 때 대처하는 후속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어려운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한 발 앞서서 예방적인 지원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려운 행동 예방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당근과 채찍인데요.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하고 어려운 행동을 보이면 엄격한 훈계를 하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면 보상을 줘서 다음에도 그 행동을 더 하도록 강화하거나 어려운 행동을 보이면 벌칙을 제공해서 다음에는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이거는 행동 지원의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정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다양한 요소를 살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앞서 예시로 들었던 관심 얻기 행동으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질러서 선생님 반응을 유도한다면 자리가 선생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지 환경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선생님은 계속 관심을 주고 있는데 아이가 알아차리기 힘든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환경이 파악된다면 아이의 자리를 선생님과 소통하기 쉬운 곳으로 옮겨서 관심 얻기 행동을 예방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어려운 행동이란 결국 특정 의도를 주변 사람한테 표현하는 것인데 적절한 수단 대신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그 의도를 전달해서 생기는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행동을 통제하는 것에 그치는 대신 어려운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을 평소에 익혀두는 것 또한 예방 차원의 지원 전략입니다. 어려운 행동을 대신할 표현 방법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말하기를 비롯해서 동작이나 몸짓, 수어나 손담이 있고요. 언어적 표현이 힘들다면 그림 카드나 사진, 글씨나 의사소통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피하기 행동으로 과제를 냈을 때 책상에 머리를 박는 대신 쉬는 시간 카드를 보여줘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네요. 어려운 행동의 예방으로 환경을 조정하고 표현 방법을 익히는 것. 이 외에도 또 다른 예방 수단이 있을까요? 네, 불안이나 긴장이 고조되기 전에 미리 진정할 수 있는 요령이나 이완 전략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확실함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미래의 일정을 미리 알려주거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 박자 빠르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행동 지원은 학교 교육만으로도 또는 가정 내 교육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행동 지원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24시간 365일을 언제나 부모님이나 양육자와 지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상황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즐거운 경험 또는 불편한 경험을 매일 겪게 되고 어려운 행동도 그런 와중에 나타날 텐데요. 그런데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과 어려운 행동이 나타나는 상황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불편한 상황이 생겼는데 어려운 행동은 집에서 나타날 수 있고 또 반대로 주말에 집에서 야단 맞았는데 그에 대한 불만이 월요일 오전에 학교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어려운 행동을 보였을 때 부모님들이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어려운 행동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분석보다는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는 것입니다. 학생의 경우라면 부모와 가족, 통합교사, 특수교사, 실무사나 사회복무요원, 활동지원사, 방과 후에 다니는 방과 후 활동센터나 치료센터 선생님, 그 외에 자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교할 때 잠깐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정식으로 상담이나 행동 지원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해 보세요. 학교나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에 신청하셔서 자문이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운 행동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솔직하게 나누고 가족이 놓칠 수 있는 자녀의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어려운 행동이 나타났을 당시에 앞뒤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요즘 근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은 잘 자는지, 밥은 잘 먹는지, 신체 건강상의 특이사항은 없는지도 확인하고요. 환절기라서 비염약을 먹는다든지, 최근에 가족이 캠핑에 취미를 붙여서 무척 들뜬 기분이라든지, 핸드폰 사용이 너무 많아서 엄마한테 자주 야단을 맞는다. 이런 일상 다반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늘어나거나 변경된 상황도 공유하고요. 최근에 흥미를 보이는 활동, 관계가 좋아지거나 반대로 안 좋아진 교우 관계에 대한 정보도 좋습니다. 자녀가 보이는 어려운 행동에 관한 정황 외에 일상적인 정보를 낱낱이 알아두면 좋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긍정적 행동 지원은
어려운 행동이 나타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행동이 나타날 때의 대처도 물론이지만 어려운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의 예방과 완화에 힘쓰는 것도 행동지원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행동지원의 신호등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잠시만요. 행동 지원의 신호등이요? 혹시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의 그 신호등 말씀하시는 거 맞는 거죠? 네. 그럼 행동 지원과 신호등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행동지원의 단계를 신호등처럼 3단계로 나누어 보는 건데요. 빨간불에서는 차가 멈춰 있죠. 즉, 어려운 행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 역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오. 자칫 부주의하게 달리다 보면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려운 행동에 빨간불이 켜졌다면 최대한 빨리 위급한 상황을 멈추게 할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나친 흥분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지시나 통제는 피하고 충돌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할 경우 흥분을 유발하는 자극이 좀 덜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행동이 최고조일 때 위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신속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노란불일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네, 노란불이 켜지면 운전자는 천천히 멈출지 아니면 그대로 달릴지를 판단하죠. 물론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무리해서 운전하지 말고 멈춰서라고 합니다. 행동지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은 직진할지 아니면 멈출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때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평소보다 좀 흥분되었다는 신호가 포착이 되면 무리해서 재촉하거나 통제하는 상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정 조절과 이완을 평소에 연습해 뒀다면 노란불이 켜졌을 때 적용해 보면 좋습니다. 시원한 물을 먹고 오거나 세수를 하고 올 수도 있고요. 단순하면서도 흥분된 상태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간단한 활동도 좋습니다. 숫자를 세거나 점점 빨라지는 심장박동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초록불은 보다 안전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겠죠? 그렇죠. 초록불이면 가장 편안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대로 쭉 달려도 좋다는 의미죠.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듯이 평소에 조금 어려워하던 과제에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정지 신호에 걸리지 않고 쭉 달리는 것이 제일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네. 발달장애인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초록불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것이 행동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 예방에 힘써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가족과 선생님을 비롯한 자녀의 주변인이 다 같이 신호등에 따른 자녀의 징후를 공유하고 일관된 대처를 보여주면 진짜 좋겠네요. 네, 그렇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회의할 때 각 신호등 색깔별로 어떤 대응 방법을 마련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그게 곧 행동지원의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의 행동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동지원의 신호등 법칙을 적용해서 기록하면 좋은데요. 어려운 행동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행동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꾸준히 기록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실에 붙어 있는 일주일 시간표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표를 나눠서 각 시간대별로 어떤 색깔의 상황으로 지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자녀의 일과표에 신호등 법칙을 적용하면 한눈에 파악하기 쉽겠는데요? 그렇죠. 자녀가 편안하게 지냈다면 초록색,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운 행동 발생 강도나 빈도가 아주 높았다면 빨간색, 다소 흥분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침착하게 대응해서 적절하게 진정이 되었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칠해보세요. 3가지 색깔로 간단하게 하루의 상황을 기록해 두면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때 일주일 이상, 한 달 단위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무척 좋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막연하게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행동 지원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발달장애인의 행동은 결국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어떤 대응 전략보다도 우리가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행동의 전개 양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나 대응이 발달장애인 하기 나름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주변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우리의 몸짓 하나, 시선, 말 한마디가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행동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고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어려운 행동을 보이며 흥분한 상황에서는 우리도 덩달아 흥분하고 긴장하게 되죠. 그 긴장이 우리의 말투나 표정에 나타날 테고 발달장애인은 우리의 이런 모습에 더 흥분할 수 있습니다. 무심결에 찡그린 얼굴이 무서운 꾸지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의 주변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좋을까요? 이걸 고쳐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맞춰주면 내가 발달장애인한테 지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달장애인이 어려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는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을 돕는 존재이고 발달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행동 지원의 목표는 결국에 더불어 잘 살기 위함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삶이 통제되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종사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부상을 감수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행동 지원이 계획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통과 지원연구소의 정유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